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의 집을 수단을 연구하고 있는 윤성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의 강의도 듣고 저와 미팅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와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이해할 수 없고 화폐혁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디지털 커런시 레볼루션 관련해서 미래의 지불수단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배경, 돈에 대한 달러의 배경은 과거로부터 돌아가서 과거의 경제를 훑어보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미 화폐혁명의 단초를 제공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디지털 골드로 이미 명명이 됐고 이제는 2019년도죠. 연방준비은행에 의해서 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달러가 나왔고 금이 있을 때 금이 먼저 나오고 달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골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가 나와야지 되는 세상입니다. 그 배경, 앞으로 나오는 그것을 위해서 과거의 배경을 먼저 오늘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 미국의 대공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주식 대폭락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자, 이 대공황 보면은요, 여러분들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여기 The Great Depression 1929년 Please give my dad a job. 우리 아버지에게 제발 일자리를 잡아주세요. 또 For children's for sale. 아니 애들을 갖다가 판매를 한답니다. 우리 네 자녀를 판매하겠습니다.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I want a job, I want a job. 그리고 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들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잡이 필요합니다라고 구구절절 하소연들 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의 사진들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심각했느냐를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보면은요, 1929년 연방준비은행이 또 나옵니다. 긴축정책이 대공황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긴축정책이란 뭡니까? 돈을 풀지 않았다는 건데요.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황의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931년 미국의 통화긴축은 경기 침체 심화의 방아쇠가 되었다. 야, 결론적으로 지금은 달러를 너무 많이 풀고 전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문제인데 이 당시에는 돈을 풀지 않아서 거꾸로 공장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이자가 높아가지고 다시 갚는데 주식을 다 매각 처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때 1979년, 1929년도죠. 이때 세계 대공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자, 대공황과 접근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대공황과 다른 접근법. 자, 국제사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에선 과거와 차이가 크다. 네. 자, 그 당시 대통령, 1929년 대통령은 누구냐? 허버트 후버라고 합니다. 후버 대통령. 자, 호황과 침체가 공황의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회죠. 연방준비이사회는 뭐냐? 연준을 얘기하고 FRB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을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호황과 침체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그 시스템은 바로 연방준비은행에 있다. 근데 연방준비은행으로 인해서 어떤 또 일이 발생됐냐면요. 자, 연준은 위기 발생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무려 3년 동안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저는 이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연준은 그동안의 그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요. 1년 만에 3.5%의 기준금리를 무려 6%까지 끌어올려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걷어들이는 역할을 했죠. 기준금리를 6%가 올려서 돈줄을 바짝 쥐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돈줄을 바짝 쥐었다. 이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한테 투자자들이 은행권의 마진론, 은행으로부터 돈을 불렸으니까 마진론을 상환 요구에 앞다퉈 주식을 거꾸로 투매함으로써 이자를 갚아야지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 주식을 투매함으로써 오히려 증시를 통해 공황에 빠졌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것은 뭡니까? 주식은 기업들이 자금을 유통을 해서 시장에서 유통을 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더 성장시키게 함인데 오히려 주식에 갖고 있는 돈들을 매도를 함으로써 주식가가 떨어지게 되고 기업은 거꾸로 그 주식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역효과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 대공황은 잇따른 경제 금융적 충격에서 기인하기도 했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무능과 태만에서 비롯되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도 있지만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풀지 않고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지 않고 거꾸로 빌려준 돈까지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6%까지 상승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런 도미노 현상 속에서 전 세계에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의 공황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부분을 좀 지나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공황은 어떻게 발전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죠. 이 당시에는 돈을 풀지 않아서 그리고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대공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진행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의해서 세계 경제는 퇴생과 발전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했지만 이제 경제는 이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공황을 10년 만에 이제 탈출하는 경황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 우리나라 IMF죠. 소위 말해 외환 금융 위기였죠. 근데 그 전에 2001년도에도 벌써 한번 닷컴 위기가 있어요. 닷컴 버블이라고 그랬죠. IT 기업이 성장해서 또 닷컴 버블이 터져서 또 경제 위기를 또 초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좀 얘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헬조선. 서막 1997년 IMF 구제금융이 나옵니다. 구제금융. 자, 이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IMF는 뭐냐? 외환금융위기라고 합니다. 외환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달러가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누군가가 빼갔죠. 빼감으로써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외환 위기는 뭐냐? 우리나라의 달러가 보유한 달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달러는 누구로부터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달러가 없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달러가 없어지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 외환 달러 보유량이 빠져나가 한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국가 부도 외환 금융 위기가 되었는데 바로 우리는 IMF 구제금융 지원을 통해서 한국 경제권을 상실하는 상태가 벌어졌죠. 결론적으로 IMF 자금은 뭡니까? 연방준비은행 밑에 있는 인터내셔널 모니터링 펀드라고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처했을 때 그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긴급 지원되는 구조조정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금융 시스템이 있고 IMF 구조조정이 있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그 이후 금융그룹의 통제하에 성장을 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G7 국가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는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각박해진 서민의 삶은 그 시작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는 어떻습니까? 10년 주기설이라고 있죠. 경제공황은 10년마다 되풀이된다는 10년 주기설이 있고 15년 주기설이 있는데 자, 그 이후에 1997년 넘어서 이제 2008년도로 나가서
또 어떤 사태가 터졌습니까? 전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간단히 하면 부동산 버블 경제가 터진 거죠.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 경제가 있었는데 미국에도 부동산 버블 경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어떤 경우였냐? 제로금리였어요. 제로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는 절대 제로금리를 안 하죠. 양잿물도 마셔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빌라를 갖다가 사고자 하는 청소부 아줌마도 빌라를 세 차를 살 수 있어요. 왜? 이자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빌려줬던 거죠. 그러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호황을 누려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빌라도 사고 땅도 샀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급기야는 이자를 바로 연방준비은행에서 올려버렸죠. 그 올리자마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자기 집까지도 또 담보로 됐던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부동산 버블 경제가 터졌는데 그 주체자는 누구였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부동산 투기, 부동산 헤지 펀드, 부동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린 이 리먼 브라더스는 결론적으로 파산 위기까지 갔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전 미국에 있는 50개 주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 봉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무려 6조 8천억이란 달러를 더 긴급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종식을 시켰고 부도나는 걸 막아줬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경제는 어땠습니까?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되었고 바로 그 여파로 인해서 바로 비트코인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그 여파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보면은 세계 최대 신공항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가서 그 다음을 또 보면은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제가 보면은 이 금융위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의 공통점은 이미 예견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달러의 추가 발행을 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달러의 추가 발행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부채와 문제점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양적 완화의 목표가 됐고 달러의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까지 몰고 나갔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지금 현재 미국은 20조 달러, 20 트릴리언, 20조 달러의 국가 누적 부채를 안게 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공황을 넘어 달러를 풀어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와 미국 또한 20조 달러의 누적 적자를 갖고 있고 이미 미국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자, 일본도 일경 4천전의 국가 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점점 그 부채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자, 이런 두 나라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국가의 총 부채는 무려 4,800조 원이다. GDP 비율에서. 자, 그럼 GDP의 4,800조 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5천만 명을 계산했을 때 4,800조 원은 한 사람당 약 800만 원, 900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가 누적 부채가 이 정도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봐야지 됩니다. 끝났다고. Your true wealth is your time and freedom. Money is just a tool for trading your time. It's a container to store your economic energy until you're ready to deploy it. But the whole world has been turned away from real money and has been fooled into using currency. A deceitful imposter that is silently stealing your two most valuable assets, your time and your freedom. Welcome to the rabbit hole. We are entering a period of financial crisis that is the greatest the world has ever known. The wealth transfer that will take place during this decade is the greatest wealth transfer in history. Wealth is never destroyed, it is merely transferred, and that means that on the opposite side of every crisis there is an opportunity.
The great news is that all you have to do to turn this crisis into your great opportunity is to educate yourself. I believe that the best investment that you can make in your lifetime is your own education. Education on the history of money, education on finance, education on how the global economy works, education on how all of these guys, the central bankers, the stock market, how they can cheat you, how they can scam you. If you learn what is going on and how the financial world works, you can put yourself on the correct side of this wealth transfer. Winston Churchill once said that the further you look into the past, the further that you can see into the future. This program is all about creating your own crystal ball, being able to gaze into the future, being able to change this crisis, the greatest crisis in the history of mankind, into your great opportunity. 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났죠? 자,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죠. 그럼 이 미국은 어떤 주체 세력이길래 이 세상에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냈느냐? 자, 우리는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미국 그러면 초강대국이고 맏형이고 전 세계 달러로 전 세계 기축 화폐를 가지고 전 세계를 운영해 나가는 경제 주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고 유튜브죠, 방송을 통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최초로 연방준비은행, 우리가 미국의 우리나라 은행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돈을 찍어내는 거는 조폐공사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달러는 저도 미국 정부에 의해서 찍어내고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이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정부가 아닌 바로 개인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의아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바로 개인 기업인데, 바로 대주주로는 로스차일드, 유럽의 금융의 황제죠. 유럽에 통파파서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그 다음에 미국의 록펠러 그룹이죠. 록펠러 석유재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주주는 JP모간. JP모간은 뭡니까? 전 세계 은행에 약 1000개의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이죠. 바로 이 세 그룹이 미 연방준비은행 개인 기업 달러를 찍어내는 주인이자 바로 대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방준비은행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을 삼성에서 찍어낸다, SK에서 찍어내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전 세계의 달러의 주인이 미국 정부가 아닌 바로 미 연방준비은행 페드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FRB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대주주는 로스차일드, 록펠러, JP모건이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권한, 어떤 것이 있나 요약을 해보니까 달러의 발행 권한을 갖는다. 여러분들, 달러는 과거에 연방준비은행에서 금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달러를 우리가 전 세계에 금으로 대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FED가 달러를 발행할 권한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달러를 찍어내는 권한은 뭐냐? 돈이 누구 거예요? 바로 이 연방준비은행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방준비은행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달러를 발행하여 은행에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낸다. 그럼 내가 필요하면은 용돈이 필요하면 찍어내고, 누군가 빌려달면 내가 찍어서 줄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건데, 상당히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금리를 언제든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까 우리 1929년도에 금리를 3.5%에서 6%로 올렸죠.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돈도 부족했고 경제도 어려운데 돈을 걷어들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였네요. 근데 그 미국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연방준비은행이 걷어들였던 결정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방준비은행의 주체자들은 누군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방준비은행의 주체자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로스차일드, 록펠러, JP모간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바로 유대인 분들이세요. 정말 대단하죠. 유대인들의 돈 버는 방법, 유대인의 또 탈무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인 미국의 돈 달러이죠. 달러를 찍어내는 주체 세력의 주인이 바로 연방준비은행 유대인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분들이냐를 봤더니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도 나는 유대인 편, 힐러리 나도 이거는 옛날에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이게 총선 때죠. 그 다음에 에이펙은 뭐냐면은 미국과 유대인들 간의 어떤 그 총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역대 연방준비은행 의장들이 있는데 이 연방준비은행 의장들은 연준위에서 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통령들이 이분들을 정했다고 합니다. 옛날 초대는 지미 카터,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는 유일하게 제롬 파월인데 제넷 월런부터 이 네 분은 유대인 분들이세요. 근데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변호사이자 금융인인 제롬 파월 의장을 이번에 선출을 했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또 세계의 주인들이라는 쪽에는 또 미국 유대인의 파워풀인데 조지 소로스, 이분은 전 세계에 펀드를 한데 사람이 산업자금이죠. 이 산업자금을 갖고 기업 사냥도 하고 하는 분이신데 전 세계적으로 조지 소로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굉장히 유명한 경제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키신저 장관도 계시고요. 자,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크 저커버도 페이스북의 회장이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세르게이 블린, 구글의 공동 창업자예요. 공동 창업자. 이분들이 전부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 그 다음에 제프리 카전버그는 드림웍스 영화사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를 어우르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바로 유대인 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상당히 놀랍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 분들이 그 전 세계 무엇을 갖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경제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 신문, 경제 잡지, 주축, 그 다음에 방송국, 라디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 그 다음에 CBS 방송국, 근데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눈이 있네요. 뭔가 상징적인 게. 그 다음에 CNN 방송국, 폭스사, ABC 뉴스, USA 투데이, 우리나라 조중동 같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으면 타임지, 그 다음에 전 세계 포브스 잡지죠. 포브스, 그러면 블룸버그 뉴스, AP 연합통신, 우리나라 연합통신이죠. AP 연합통신, 그 다음에 MBC 뉴스, CNBC 뉴스, 야, 월스트리트 저널, 뭐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 경제 잡지, 뉴스, 드라마, 월크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소유한 게 유대인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찍어내는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연방준비원에서. 우리나라는 조폐공사에서 찍죠.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들어가 있죠. 예. 자, 근데 미국에도 달러가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있는데 5달러부터 100달러까지는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찍어내는 달러를 유심히 보니 1달러에는 대통령의 얼굴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 보니까 바로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이 이분들이 주체 개인 기업이고 로스차일드, JP모간, 그 다음에 또 뭐죠? 록펠러,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적으로 유대인은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 들어갔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눈은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눈은 전 세계, 하나님이 보는 눈처럼 전 세계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달러에는 대통령 얼굴인데 왜 1달러는 이렇게 피라미드와 눈이 있느냐, 아마 업청에 질문 공세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의 로고야, 우리의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에는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진짜 CBS 방송국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CBS 방송국으로 이렇게 눈의 표시가 있어요. 눈의 표시가. 그래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이
그 달러를 관장하는 이 주체 세력들은, 금융의 세력들은 자기네들 사인을 이렇게 기업 로고처럼 갖다 붙이는구나를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개인 기업이라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 자, 코로나는 왜 왔습니까?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발하게 되었는데, 자, 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 공황도 있고 경제가 안 좋은데 또 코로나까지 발발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자, 우리가 대공황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2020년도에 또 우리가 새로운 공황을 맞이하게 됐죠. 뭘 중에서? 자, 코로나 베이스를 통해서 팬데믹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럼 여기 보면 2020년 여기 보시면 2020년 세계 대공황의 특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 세계 대공황은 이전 공황들과 특히 2001년 이거는 닷컴 버블 공황이죠. 2008년 공황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어떤 특징이냐? 이번 세계 대공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특징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전의 두 공황은 번영의 정점을 거친 후 발생하였는데, 번영의 정점이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2001년 때의 공황은 어떤 공황이냐면 닷컴 버블이죠. 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닷컴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닷컴 버블 경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IT 사업을 할 겁니다. 그 송이만 한 5장 갖고서도 수천만 원, 수억씩 사람들이 투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으면 그것이 다 터졌죠. 그리고 남아있는 회사들은 0.1%의 회사들만 남아서 오늘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기타 등등 회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발생 후 터졌고 2008년도는 어떤 부동산으로 엄청난 화랑을 입었죠. 막 무제한적으로 제로 금리를 풀어줬으니까 그런 발생된 그 이후에 세계 공황이 터졌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대공황은 이렇다 할 번영의 정점, 그다지 어떤 획기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정점도 없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태에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전에는 번영이라도 있다가 터졌는데 이후에는 번영도 없이 그냥 허물허물 오다가 세계 공황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다른 모양이 있네요, 진짜. 자, 그러면 다음 공황이 이전에 나타난 고금리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그런 다음에 어땠습니까? 항상 대공황은 다 돈을 풀어줬다가 어느 순간에 금리를 땅 하고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돈을 갚아버리거나 또는 갚지 못해서 줄도전하는 상황이 발생됐죠. 그런 고금리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에 대공황은 금리가 고금리를 가지 않습니다. 2001년도 공황 이전에는 금리가 6.5%였어요. 6.5% 엄청나죠. 버블닷컴이 터졌을 때.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어때요? 5.2%예요. 엄청난 이자를 올렸죠. 금리를. 그 다음에 2019년도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발생한 전 세계의 공황은 뭐냐? 1.5%에서 1.75%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안쪽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굉장히 이자를 올리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장기 침체 상태에 저금리 상태에서 공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 이것은 그만큼 자본주의가 유례 없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말은 뭐냐? 달러의 가치가 폭락했거든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자, 세 번째 특징은 이번 공황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누적되어 있는 누적되어 있는 부채, 앞으로 언급한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밝혔듯이 역사적 규모라는 점이다. 역사적 규모. 예, 역사적 규모라는 거. 엄청나죠?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20조, 일본이 1경 4천조, 우리나라가 4,800조 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은 2억 명에 대해서 200만 원씩 전 국민한테 나눠줬고, 그 다음에 일본은 또 마찬가지로 돈을 꺼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또한
매달이 아니죠. 한 전 국민에게 40만 원씩 나눠줬어요. 4천만 명 곱하기 40만 원만 하더라도 4, 46, 160조를 3번이나 나눠줬습니다. 엄청난 돈을 찍어냈죠. 자,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자, 이 특징은 자본주의 변론자들의 초점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특징인데 실제로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 특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 여태까지 자본주의의 실패, 자본주의자들 또는 연방주민의 양적 완화,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공황이 오는 것인데 코로나를 통해서 마치 전 세계의 초점을 다른 쪽으로 피하기 위함은 아니겠는가. 저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초점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어느 나라도 경제 대공황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공황이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대공황으로 이어져서 어떤 나라도 탈피할 수 없다.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대체화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화폐는 뭐냐? 그 나라의 경제가 소실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다른 대안의 화폐를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이제는 기축화폐인 달러마저 무너지고 전 세계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나라 돈을 대체화폐로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공황을 통해서 전 세계 화폐를 대체할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돼야지 됩니까? 정말 심각하죠. 자, 2001년도 공황에서는 중국, 인도가 예외였고 2008년 공황에서는 중국의 고도 성장이 세계 대공황의 충격을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중국도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마지막 특징은 이번 세계 대공황이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크다. 자, 21세기에 들어서 벌써 3번째 공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갈수록 공황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며 자본가 정부들이 이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책 수단인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미친 듯이 맹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자본주의 역사가 운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운명이 다 되었다. 자,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자, 그럼 다시 좀 돌아와서 자, 지금 이분도 얘기했듯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실추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의 누적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 양적 완화죠. 결론적으로 우리 양적 완화. 자,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돈을 막 풀어요. 양적 완화를 합니다. 금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셧다운이 됐고 공장이 셧다운이 됐고 무너졌고 못 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무너졌고 학교를 무너졌고 국가 간의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환경 중에 전 국민들의 먹고 살 돈을 내어줘야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들어오게 됐죠. 전 세계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CNBC 뉴스죠. 미국의 CNBC 뉴스는 이미 미국은 짐바브웨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짐바브웨 어떤 줄 아시죠, 여러분? 바로 짐바브웨는 빵 하나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이 10,000원인데 짐바브웨 수준이라는 것은 무려 1조 달러, 빵 하나가 1조 달러를 줘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미국 전 세계 지불화폐, 기축화폐를 인플레이션 짐바브웨 수준에 비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신대공황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대공황의 접점은 2022년, 2023년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를 대두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공황의 문제점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바로 이제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화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바로 달러의 리셋, 전 세계 기축화폐의 리셋, 전 세계 화폐들의 리셋이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리도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화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떠냐? 우리 재산이 보통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하면은
바로 1000배가 떨어지는 100만 원으로 낙향하는,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게 엄청난 재산이 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태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요. 코로나는 그걸 증폭시키고 전 세계를 하나로 몰고 가는, 현상을 끌어내는, 결과를 도출하는 하나의 원인 제공자가 됐지만, 그 이전부터 발생되었던 누적적인 적자, 누적적인 공황, 전 세계의 달러, 각 나라들마다 양적 완화를 통한 누적 적자가 이제는 끝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신호탄으로 바로 코로나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와정 중에 결론적으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뭐였습니까? 비트코인이었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비트코인이 나카모토 사토시에서 나왔고, 바로 기존의 금융 세력으로부터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왔다고 했지만, 2019년도 공교롭게도 미국 달러의 주체인 리먼 FRB죠. 연방준비은행에 의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전 세계 디지털 디지털 자산으로서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 세계는 지금 대공황의 위치에 와 있고,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건 그동안 여러분들이 숱한 공황의 경험치를 통해서 감각을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기반으로 전 세계가 양적 완화의 끝판까지 왔고, 전 세계의 경제는 리셋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폐혁명과 이전되는 과정의 하나의 촛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화폐혁명의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